이번 시간에는 법인회생 절차별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시 신청 단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회생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신청의 단계, 소송상의 행위 단계가 개시 신청이 되겠습니다. 관할 법원은 통상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인데 서울 같으면 서울 회생법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 신문 등의 심리를 한 후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통상은 개시 결정을 행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존처분 결정, 그 다음에 포괄적 금지 명령 단계입니다. 법원에서 일단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지 말 것, 또 변제하지 말 것,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강제 집행을 하지 말 것, 이러한 보전 명령을 내리는 것, 보호막을 씌워주는 절차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보존처분 결정, 또 그 다음에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신청을 한 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재판부와 대면하는 절차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주심 판사님, 그 다음에 관리위원님을 만나게 되고, 저희 채무자 쪽에서는 채무자 대표자와 또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처분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자산 동결 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수범자가 돼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지 말 것,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거나 손대지 말 것,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포괄적 금지 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존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일단 행해지면 채무자 회사는 일단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법원의 보호막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대표자들이 안심, 안도, 편안한 숨을 내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표자 신문 절차입니다.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재판부가 대표자를 신문하는 것을 대표자 신문 절차라고 합니다. 대표자는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 신문은 보통 법원 내의 신문실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가 회사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직접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를 방문해서 재판부가 회사의 현황, 공장의 현황을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근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신문이나 대면 접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 영상재판을 통해서 신문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기일 전에 대리인과 충분한 연습, 또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절차는 대표자 신문 이후에 개시 결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해서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법원의 결정을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시 결정이 행해지면 종전의 대표이사는 통상 관리인으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시각부터 종전 대표이사는 자기가 스스로 경영자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회사를 통제하게 되는데 법원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 수임자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 신분으로 전환된다라고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사위원이 선정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회계사가 조사위원으로 되는데 회사에 대해서 영업 부분, 재무적인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착수하게 되고 재판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 구조조정 담당 임원이라고 해서 CRO가 위촉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채무자 회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서 그 채권의 내역, 또 금액,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서 작성하는 것이 채권자 목록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할 때에는 채권자명, 기본적으로 법인인지 개인인지 준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우편번호, 발생 원인, 연락처,
비고 등 간단 명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또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회생 담보권인지 회생 채권인지 또 저소 채권인지 벌금 채권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분 정리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단계입니다.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채권을 신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종류 이런 사항들을 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 또 별도로 채권자 목록에도 채무자 회사가 기재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권된다.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 신고 기간까지 접수된 채권 신고 내역을 채무자가 작성하는 채권자 목록과 비교 대조해서 나중에 시부인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부인표는 채권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에 관해서 의견을 기재한 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채권 시부인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서를 기준으로 채권을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기재한 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만 합니다. 엄수하지 않는 경우 제출 기간을 도과해버리는 경우에는 채권 신고된 내용 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 다 시인한 것, 인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은 1억임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기재해서 채권 신고를 하였다 라고 하는 경우에 2억 원 그대로 다 채권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액이 원래 정당한 채권액보다 1.5배, 2배 이렇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거나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난관이 초래가 되고 또 나중에 채권자 동의를 받기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채무자가 채권을 부인해서 이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회생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을 해서 자신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부인당했다. 자신의 진정한 채권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으로 회생채권 조사 확정 재판 신청을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조사보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그 다음에 관리인의 조사보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각종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 자료를 실사한 후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 관리위원은 이런 경우에 조사위원에게 조사보고서의 계속기억 가치와 청산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고 또 나중에 사후 검토 내지는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인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일과 동일한 일자에 법원에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홉 번째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인은 조사보고서 주요 사항 요지를 모든 채권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보고서의 주요 사항 요지를 통지를 해줘야만 채권자들은 비로소 회사의 자산 상태 또 영업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관계인지표에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할 것인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의에 관한 결정,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주요사항의 요지 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에 추한 신고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역들도 반영을 해야 되고 조사보고서의 추정 자금 수지를 적용해서 충분히 이행 가능한 수준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을 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회생 계획안 초안 작성 후에는 관리위원에게 반드시 검토 요청을 하고 이러한 수정 과정을 3 내지 4회 정도 꼼꼼하게 거쳐야 오류가 없고 또 정확한 계획안 완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출기한 엄수가 또 중요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시부인표 제출기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엄수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11번째로 관계인 집회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을 했으면 그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관계인 집회 자료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이 관계인 집회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회생담보권자조 또 회생채권자조가 각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가결정을 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가결정 또는 폐지결정 단계가 12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동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가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인가결정을 법원에서 하게 되고, 동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가결정한 이후에 1 내지 2개월간의 후속 업무가 있습니다. 즉 출처 전화로 인한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절차, 또 자본 감소 절차, 또 신주 발행 절차, 자본 재병합 허가 신청 절차, 주주총회 개최 허가 신청 절차, 주총 결과 보고 절차,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등기 촉탁하는 절차 등이 행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단계가 인가결정 후의 종결 단계입니다. 인가결정을 득한 후에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채무 변제를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1년에 1회 변제를 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1년 또는 2년 정도 제대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이행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종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고, 법원은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기 종결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인가 결정이 행해지고 그 다음에 1년 또는 2년 내에 원만하게 회생 계획안을 이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기 종결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을 하게 되면은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스스로 회생 기업으로서 변제 계획안을 이행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13단계로 핵심적인 절차 포인트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에 대한 신청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